사랑합니다. 오늘도 사람 책방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몇십 년을 함께 일했던 사람도, 명절 때마다 마주치는 친척도 어느 날 갑자기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원래 이랬나? 하는 순간 말이죠. 그 기분, 저도 압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여러 겹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겉으로는 친절하고 반듯해 보이는데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말은 다정한데 표정은 차갑거나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듣습니다. 나 괜찮아, 미안해, 다음엔 잘할게 같은 문장들을 믿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서야 뒤늦게 깨닫죠. 그때 그 표정이 이상했어. 그때 그 태도가 좀 그랬지 하고요. 그런데 여기 작은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 몸이 먼저 알아차렸던 겁니다. 그 사람의 손짓, 시선, 침묵, 목소리 톤 같은 것들이 이미 신호를 보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무시했을 뿐이죠. 설마 그럴 리가 하면서요.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은 정직합니다. 작은 습관, 무의식적인 반응, 순간적으로 새어나오는 표정 같은 것들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 이상한 기분들 대부분 맞았던 겁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복잡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작은 순간들, 그 안에 숨어있는 진실 말입니다. 누군가의 본성을 알고 싶다면 귀가 아니라 눈으로 봐야 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이건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면, 헛된 기대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조금은 현명해질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통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일장 말은 괜찮다는데 손이 불안하면 진심이 아니다.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맞아, 내 말이 맞아 하고 있었는데 손은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기도 하고 컵을 만지작거리기도 하고 계속 뭔가 만지작거렸습니다. 말로는 동의하는데 몸은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 동서도 그랬다고요. 명절 때 시댁에 가면 늘 괜찮아요, 편하게 계세요 하면서도 손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냅킨을 접었다 펴거나 핸드폰을 만지거나 머리카락을 넘기거나 말은 편하다는데 손은 불안해했습니다. 그게 진짜였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조심합니다. 특히 어른들 앞에서 또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같은 말들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은 정직하게 움직입니다.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스처를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손동작이 자연스럽고 말과 일치했지만 거짓말을 할 때는 손동작이 78% 정도 줄어들거나 어색해졌습니다. 손이 어디 둬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거짓말을 하면서도 손은 진실을 표현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전혀 화나지 않았어요 하면서 주먹을 쥐거나 정말 관심 있어요 하면서 손바닥을 자신 쪽으로 향하게 하거나 믿어주세요 하면서 손을 뒤로 숨기는 식입니다. 말은 거짓말을 해도 손은 본능적으로 진실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머리는 이렇게 말해야 해 하고 판단하지만 몸은 그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따로 놉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고 말하는 사람, 팔짱을 끼고 듣는 사람,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사람. 그들이 입으로는 좋아요라고 해도 손은 아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가 의식하지 못하는 작은 행동에서 드러난다. 맞는 말입니다. 손짓은 의식의 바깥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정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기 전에 이미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 순간이 진짜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좋은 말을 건넬 때 그 사람의 손을 보십시오. 손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당신을 향해 있습니까? 몸쪽으로 숨겨져 있습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입니까? 어색하게 정지해 있습니까? 손이 알려줍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를요. 이제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보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건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손이 이미 당신에게 경고했는데 우리가 그걸 놓쳤을 뿐입니다. 이제는 놓치지 마세요. 손이 보내는 신호를, 당신의 직감을 믿어도 됩니다. 이 장 중요한 질문할 때 눈 피하는 사람 조심해야 하는 이유. 명절 가족 모임이었습니다. 다들 둘러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조카 하나가 유독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때? 물으면 네, 괜찮아요 하면서 천장을 보거나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회사는 잘 다니고 있어? 하면 네 하고는 시선을 옆으로 돌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수줍음이 많은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를 그만둔 지 석 달이 넘었더군요. 부모님께 말씀 못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눈을 피하는 건 그냥 성격이 아니었구나. 뭔가 숨기고 있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구나. 동네 슈퍼에서도 비슷한 걸 봤습니다. 한 손님이 주인 아주머니께 이거 언제 갚을게요 하면서도 계속 진열대만 쳐다봤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갚을 생각 없구나. 아니면 갚을 수 없는 상황이거나. 눈이 그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신뢰와 시선 접촉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눈 맞춤 빈도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평균 6070% 정도 상대의 눈을 봤습니다. 반면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 숨기는 사람은 3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시선을 회피하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받는 순간, 불편한 주제가 나오는 순간, 정확히 그 지점에서 눈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이건 말하기 싫어요. 이건 감추고 싶어요. 하고 눈이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말은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눈은 정직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눈은 거짓말이 서툽니다. 우리가 뭔가를 숨기려 할 때 가장 먼저 배신하는 게 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돌립니다. 들킬까봐, 읽힐까봐 두려운 겁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회사 복도에서, 동창회 자리에서 눈을 피하는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하면서 당신 어깨 너머를 보는 사람, 잘 지냈어? 하면서 핸드폰만 보는 사람, 미안해 하면서 바닥만 보는 사람. 그들의 말보다 그들의 눈이 더 정직합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썼습니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그 창을 닫는 사람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말입니다. 눈을 마주보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진실을 말할 자신이 있을 때, 떳떳할 때, 숨길 게 없을 때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눈을 피한다는 건 그 반대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중요한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눈을 보십시오. 당신을 똑바로 봅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봅니까? 말을 할 때 눈이 흔들립니까? 고정되어 있습니까? 대화 내내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면 그 말을 얼마나 믿어야 할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이 느꼈던 그 이상한 느낌,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한데 하고 느꼈다면 아마 그 사람의 눈이 당신에게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말로는 믿어줘 했지만 눈은 미안해, 거짓말이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는 그 신호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눈을 보면 됩니다. 눈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삼장 말투와 억양으로 진심 구별하는 시니어 대화법.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두 사람이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톤이 높았습니다. 평소보다 한 옥타브는 올라간 것 같았습니다. 말끝도 떨렸습니다. 할게요가 아니라 할게요,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 사람 전혀 알아서 할 생각 없구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말은 자신 있게 하는데 목소리는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옆집 아저씨도 그랬습니다. 부인한테 나 술 안 마셨어 할 때면 목소리가 유난히 커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분인데 그럴 때만 목소리가 2배로 커졌습니다. 마치 큰 소리로 말하면 진실이 되는 것처럼요. 부인은 그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습니다. 또 마셨구나 하고요. 직장 동료 중에도 있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제가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하는데 말끝이 올라갔습니다. 확인했다는데 의문문처럼 들렸습니다. 했습니다. 처럼요. 그 프로젝트 결국 문제 생겼습니다. 목소리가 이미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UCLA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음성 분석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진실과 거짓을 섞어서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분석했습니다. 억양, 피치, 속도, 떨림 같은 것들을요.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목소리 피치가 평균 23% 높아졌습니다. 말의 속도도 불규칙해졌습니다. 갑자기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했습니다. 더 중요한 발견은 억양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할 때는 평서문은 내려가고 의문문은 올라갔습니다. 자연스러운 억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할 때는 반대였습니다. 평서문인데 끝이 올라가거나 확신 있게 말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자기 말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말해야지 계획하지만 목소리는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목소리는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표현 도구입니다.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떨리고, 거짓말하면 높아지고, 화나면 거칠어집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괜찮아요를 20번 들어도 다 다릅니다. 정말 괜찮을 때의 괜찮아요와 전혀 괜찮지 않을 때의 괜찮아요는 톤이 다릅니다. 우리 귀는 그걸 압니다. 다만 우리가 무시할 뿐입니다. 설마 거짓말하겠어 하면서요.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영혼의 움직임이다. 목소리 또한 그러하다. 맞는 말입니다. 목소리에는 영혼이 담깁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다 목소리에 배어나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목소리는 새어나갑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약속을 할 때 그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십시오. 목소리가 안정적입니까? 떨립니까? 톤이 자연스럽습니까? 억지로 높이거나 낮춥니까? 말끝이 확신에 차 있습니까? 흔들립니까? 목소리가 알려줍니다. 그 약속을 얼마나 지킬 생각인지를요.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이 사람 말투가 이상한데 하고 느꼈다면 그건 당신의 귀가 포착한 진실입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무엇을 말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으십시오. 거기에 진짜가 있습니다. 목소리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사장 약자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피해야 하는 이유. 동네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양복 잘 차려입은 사람이 앉았습니다. 전화 통화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웃으면서 고개까지 숙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자마자 달라졌습니다. 서빙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불렀습니다. 야, 물 좀. 반말이었습니다. 아까 그 부드러운 목소리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이 물을 가져오자 이거 미지근한데? 찬물 달라니까 하고 컵을 툭 밀었습니다. 학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느 쪽일까? 부장님 앞의 모습일까? 아르바이트생 앞의 모습일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후자였습니다. 힘없는 사람 앞에서 나오는 게 진짜입니다. 시어머니 산소 가는 길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일행 중 한 분이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빨리빨리 좀 가세요. 우리 바쁘단 말이에요 하고 재촉했습니다. 그런데 산소에 도착해서 절하실 때는 한없이 공손하셨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하면서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돌아가신 분 앞에서의 모습과 살아있는 택시 기사님 앞에서의 모습. 어느 게 진짜일까요? 택시 기사님 앞에서가 진짜였습니다. 대항할 수 없는 사람, 항의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본성이 나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권력과 공감 능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상사 역할을, 다른 그룹은 직원 역할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58% 정도 떨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도 급격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상대가 불편해하는지, 화가 났는지, 슬픈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아차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저 사람은 나한테 뭐라고 못하니까 하는 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본성을 드러냅니다. 상사 앞에서, 중요한 사람 앞에서는 가면을 씁니다. 그런데 직원 앞에서,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청소하시는 분 앞에서는 가면을 벗습니다. 굳이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식당 직원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 안 하는 사람, 택시 기사님한테 반말하는 사람. 그들이 당신한테 아무리 친절해도 조심해야 합니다. 언젠가 당신이 약자 위치에 서는 순간 그 태도가 당신한테도 향할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정확한 말입니다. 누구나 강자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그건 품격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진짜 품격은 약자 앞에서 나옵니다. 해를 끼칠 수 없는 사람 앞에서도 예의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진짜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다면 그 사람이 직원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서빙하는 사람한테 어떤 말투를 쓰는지, 택시 기사님한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청소하시는 분과 마주쳤을 때 인사를 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당신한테 보이는 친절은 가면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약자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 없습니다. 그건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을 위해 아껴두십시오. 5장 어색한 침묵 뒤 화제 바꾸는 사람의 숨은 의도. 직장 점심시간이었습니다. 4명이 식당 테이블에 둘러 앉았습니다. 한 사람이 최근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팀장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회의 때 저만. 그 순간 한 사람이 침묵했습니다. 젓가락질만 했습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반찬만 집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에이 설마 그래도 괜찮은 분 아냐? 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침묵하던 그 사람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동의하는 침묵도 아니고 반대하는 침묵도 아니고 그냥 빠지려는 침묵 같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팀장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사적으로 골프도 치고 주말에 만나기도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니 뭐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동조하자니 동료가 서운할 것 같고 반박하자니 솔직하지 못한 것 같고 그래서 선택한 게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 안에 다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동창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요즘 사업이 너무 힘들어하고 하소연했습니다.
다들 힘내, 잘 될 거야 했는데 한 명만 침묵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그 친구는 사업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힘든 친구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침묵의 종류와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300쌍이 넘는 사람들의 대화를 분석했습니다. 침묵이 나타나는 순간, 그 길이, 그 뒤의 반응 같은 것들을요.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침묵은 크게 세 종류였습니다. 편안한 침묵, 어색한 침묵, 회피하는 침묵. 편안한 침묵은 평균 3초 이내였습니다. 대화 중 자연스럽게 생기는 쉼표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색한 침묵은 5초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회피하는 침묵은 더 길었습니다. 10초 넘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회피하는 침묵 뒤에는 화제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89%가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침묵은 말하기 싫다는 신호입니다. 이 주제에서 나를 빼줘. 나는 여기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하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침묵하는 사람을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쩌면 당신을 배려하려고 침묵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한 말이 상처가 될까 봐요. 혹은 자기 입장이 난처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에 끼어서요. 몽테뉴는 이렇게 썼습니다. 가장 깊은 감정은 침묵 속에 담긴다. 맞는 말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1000마디 말보다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못하지만 싸우기 싫을 때, 반대하지만 관계를 지키고 싶을 때, 진심을 말하자니 상처를 줄 것 같을 때,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합니다.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에 침묵한다면 그 침묵의 길이를 느껴보십시오. 편안한 침묵입니까? 어색한 침묵입니까? 회피하는 침묵입니까? 침묵 뒤에 무슨 말을 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당신 이야기를 이어가나요? 아니면 화제를 바꾸나요? 침묵이 알려줍니다. 그 사람이 당신 편인지 아닌지를요. 침묵 앞에서 억지로 말을 끌어낼 필요 없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하고 다그칠 필요도 없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답입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답입니다. 그 답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도 조용히 한 발 물러서면 됩니다. 침묵은 거리두기의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걸 알아채는 것도 지혜입니다. 육장 변명 붙는 사과는 형식일 뿐 진심 아닌 이유.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과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문을 여는데 옆집 분이 큰 짐을 들고 지나가다가 제 문에 긁혔습니다. 제 문에 자국이 났습니다. 그분이 미안합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지고 가셨습니다. 며칠 뒤 또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때 문 괜찮으세요? 했습니다. 그분은 그거요? 별거 아니잖아요 했습니다.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축소였습니다. 별거 아닌데 왜 신경 써? 하는 뉘앙스였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그분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구나. 그냥 형식이었구나. 회사에서도 있었습니다. 한 후배가 제출 기한을 놓쳤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제가 바빠서요 했습니다. 사과인 것 같은데 변명이었습니다. 뒤에 꼭 그런데 왜냐하면 사실은 같은 말이 붙었습니다. 진짜 미안하면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그냥 죄송합니다로 끝냅니다. 동생네 집에 갔을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카가 동생한테 혼났습니다. 뭔가 잘못한 게 있었나 봅니다. 동생이 엄마한테 사과해 했습니다. 조카가 미안해요 했는데 눈은 딴 데를 보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과였습니다. 동생이 눈 보고 말해 했습니다. 그제야 조카가 눈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사과의 진정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과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지는지 평가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명확했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로 인식된 경우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했습니다. 첫째, 즉각적인 반응. 둘째, 변명 없는 인정. 셋째, 보상 의지. 반면 형식적인 사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시간이 지연되거나 변명이 따라붙거나 그냥 넘어가자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사람의 87%가 관계를 회복했지만 형식적인 사과를 받은 사람은 32%만 회복했다는 겁니다. 사과의 방식이 관계의 미래를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진짜 미안한 사람은 즉시 멈춥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상대를 봅니다. 그리고 변명 없이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진심입니다. 반면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 할 일을 합니다. 말로만 미안해하고 행동은 안 바뀝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미안해라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사과는 습관처럼 하는데 행동은 안 바뀝니다. 그건 사과가 아니라 면죄부입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에서 증명된다. 정확한 말입니다. 사과의 진심은 그 뒤에 나타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가, 아니면 그냥 말로만 때우는가. 행동이 바뀌지 않는 사과는 사과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사과한다면 그 사과의 타이밍을 보십시오. 즉시 멈추고 사과하나요? 아니면 지나가면서 던지나요? 변명이 붙나요? 아니면 깔끔하게 인정하나요? 그리고 그 뒤를 지켜보십시오. 행동이 바뀌나요? 아니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나요? 사과의 진심은 그 뒤에 증명됩니다. 형식적인 사과를 받았다고 해서 당신이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 문제입니다. 진심 없는 사과를 받아들일 의무도 없습니다. 괜찮아라고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소중합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못 온다면 조용히 선을 그어도 됩니다. 7장 2분 웃는데 눈과 주름 없으면 가짜 웃음인 이유. 동창회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나 요즘 정말 좋아. 회사도 잘 되고 애들도 잘 크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가가 굳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안 생겼습니다. 진짜 웃을 때는 눈가에 잔주름이 생기는데 그 친구는 입꼬리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고 다른 친구 이야기로 넘어갔을 때 그 친구 표정이 확 풀렸습니다. 긴장이 풀린 얼굴이었습니다. 아, 아까 웃음은 억지였구나. 좋은 척하고 있었구나. 나중에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업이 어려워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동창회에서는 보여줄 수가 없었대요.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서라고요. 병원에서도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는 환자분이었습니다. 보호자가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환자분은 응, 괜찮아 하면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눈썹이 살짝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입은 웃는데 이마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분 얼굴이 확 긴장했습니다. 역시 괜찮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매제도 그랬습니다. 명절 때 시댁에 오면 늘 편하게 계세요 하면서 웃었는데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를 꽉 문 것처럼 턱 라인이 딱딱했습니다. 말로는 편하다는데 몸은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식사 내내 그 표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갈 때쯤 되어서야 표정이 풀렸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미세 표정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들의 얼굴 근육 움직임을 초당 수백 프레임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일 때 얼굴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진짜 웃음은 눈 주위 근육 알륜근이 움직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기고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짜 웃음은 입 주위 근육구륜근만 움직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미세 표정의 지속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감정은 0.5초에서 4초 정도 지속됐습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만든 표정은 너무 짧거나 너무 길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가거나 부자연스럽게 오래 유지됐습니다. 얼굴이 거짓말을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얼굴은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생기면 0.2초 안에 얼굴에 나타납니다. 의식적으로 통제하기 전에 이미 표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숨기려고 해도 순간적으로 진짜 표정이 새어나갑니다. 화났는데 웃으려고 하면 눈썹이 올라갑니다. 슬픈데 괜찮은 척하면 입꼬리가 떨립니다. 이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패턴입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정말 괜찮은 얼굴입니까? 이마는 펴져 있습니까? 주름져 있습니까? 눈가는 부드럽습니까? 긴장되어 있습니까? 입꼬리는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습니까? 억지로 당겨져 있습니까? 얼굴이 말해줍니다. 그 사람이 정말 괜찮은지 아닌지를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은 영혼의 거울이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 꾸며도 얼굴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0.2초 동안 스쳐 지나가는 그 표정, 그게 진짜입니다. 말로 덮어 씌우기 전에 그 순간이 진심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좋은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첫 번째 표정을 보십시오. 말을 시작하기 직전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그 표정 말입니다. 거기에 진심이 있습니다. 말이 끝난 뒤의 표정도 중요합니다. 긴장이 풀립니까? 아니면 여전히 굳어 있습니까? 표정의 변화가 알려줍니다. 당신이 느낀 그 위화감,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웃는데 왜 이상하지? 했다면 당신의 눈이 미세 표정을 포착했던 겁니다. 말은 좋은데 얼굴은 불편해 보였다면 얼굴이 맞습니다. 표정을 믿으십시오. 얼굴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당신의 직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침묵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말을 듣습니다. 좋은 말도 듣고 상처 주는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 사이의 침묵, 말투의 떨림, 시선의 회피, 손의 움직임,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진실은 늘 말 바깥에 있었습니다. 60년, 70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들 대부분 맞았습니다. 이 사람 뭔가 이상한데 했던 그 직감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무시했을 뿐입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오해하는 건가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건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라는 겁니다. 헛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상처받을 자리에 미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도 에너지도 마음도 소중하니까요. 이제 조금은 편해져도 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지켜낼 필요도 없습니다. 손짓이 이상하면 거리를 두고, 눈을 피하면 믿음을 거두고, 사과가 형식적이면 선을 그어도 됩니다. 그게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한 겁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느낀 그 불편함을, 그 이상함을, 그 위화감을 믿으십시오. 그건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이 사람은 조심해야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진심 없는 관계에서 해방되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보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오늘 소개한 책방 내용이 좋으셨다면 이 영상을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